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제주와 일본 시리즈 마지막 날로 제주와 오키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는 거죠. 그리고 섬나라라는 거, 그리고 민속 설화,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국제정치의 피해자, 양쪽이 피해지라는데, 또 하나는 두 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런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이 됐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이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차분히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교류, 사료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 세조 3년에 제주인 12명이 류규, 오키나와에 표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순조 때 류규인 3명이 북경을 거쳐서 송환됐다. 제주에 표류했던 그 오키나와인이. 그래서 총 25번에 걸친 제주민과 오키나와민 사이에 어떤 교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식 교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오키나와에서 조선에 보낸 사절이 48회나 됐고, 조선 측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태종 때 류규 통신관으로 이예라는 사람을 파견한 게 유일하게 격식을 차린 사례였고, 나머지는 이제 통사였는데, 류규 지역에서는 조선에 48회 이상 사절을 보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제주도가 변방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 표류 견문을 한 사람이 귀환을 해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태평양은 어떻고 오키나와 주변에는 어떻고 이런 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 왕조에서 대외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오키나와, 타이완 이쪽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보잘것없던 제주도에서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어떤 해외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역할을 제주인이 일정 부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 7년에 출도 금지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제주 사람이 내지인, 그러니까 본토 사람과 혼인해서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악법이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을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로부터 모든 문화, 경제, 기술 등 흐름을 차단을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든 거죠. 당시 이제 류규 지역과 조선의 관계를 보면은 4대 교린 정책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상국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하고는 다 이제 동등한 관계로 교린이다. 그러니까 중국에만 4대 A를 취하고 나머지는 여진족, 일본, 류규 다 교린을 하는데, 조선의 외교는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상하관계를 수립하면서 그 외교적인 주체가 조선이다. 이게 바로 이제 4대 교린 정책이죠. 그 중에 하나가 류규와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류규 지역에서는 우리가 뭘 받았냐면은 류규의 특산물을 받았고, 이제 류규가 조선에 요구하는 것은 대장경 일부하고 면주, 그러니까 명주로 된 당시 옷감이죠. 그다음에 목면, 목화 옷감이죠. 이런 걸 요구했다. 그래서 조선 국왕이 대장경을 보낼 수가 없다는 데서 유감을 표하고, 나머지 이제 옷감이나 이런 호피, 표피, 인삼 이런 걸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와 오키나와는 근세에 들어서 국제정치에 휘말리면서 크게 두 가지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제주 4.3 사건과 오키나와 전투.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가해 주체 세력이 피해자 규모, 피해 양상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양민이 희생했다는 것, 그리고 국제정치의 희생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초창기에 침묵을 강요했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4.3 사건과 오키나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그런 부분과 일본과 미국은 바로 전쟁 상도로서 일본을 점령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죠.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 전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였다. G3군의 대표적인 전투. 일본과 미군이
지상 전투를 벌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군 전투였죠. 미드웨이, 진주만 공습. 그다음에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과의 지상전에서는 너무 많은 피해를 미군이 볼 수 있다. 이런 결론 하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오키나와 전투가 치열했고 이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 전쟁에 휩쓸려서 10만 명 이상이 희생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제주도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이거 제주도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한다. 이 문제는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여기서 좀 화제를 돌려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주도의 민속 문화와 일본의 문성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도와 일본에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뱀과 용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또 생명의 문화로서 꽃을 숭상한다는 이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속 설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 전체가 섬나라이지만 오키나와는 더더욱 섬이죠. 섬나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 뱀설화가 공통점이다. 조상신, 수신, 수호신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뱀을 보면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절대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뱀에 대해서 제주도에 물론 뱀이 많죠. 뱀이 과거의 조상신으로서의 어떤 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키나와 지역도 똑같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뱀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다신인데 바다신과 용신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뱀, 바다에서는 용, 이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본 민속하고 제주도의 영등할망 신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등할망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이제 신으로 여기는데 정월 15일 날 와가지고 2월 15일 날 돌아가는데 어떤 계절적 부품과도 관련 있는 어떤 풍우신, 그리고 또 이게 또 용신의 계통에 속한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조개를 먹고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영등할망 신앙이 일본 오키나와 아니면 일본 전체의 민속과 민족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제주도나 오키나와나 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생명의 근원이 또 꽃이 생명의 인간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주도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국제정치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럼 제주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일본의 관광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늘어서 다시 최근에 줄어들었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자연경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경관이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간다는 거죠. 음식 또 제주도의 자연경관이 일본과 비슷한 정서로서 맞아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주도는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뚜렷하지만 일본인 관광객도 계속 늘려야 된다. 왜? 제주도는 일본인 관광객의 취미에 맞는 그런 자연관광과 음식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만 우선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본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 방문을 만약에 일본의 어떤 노후층, 또 부부 동반층, 여성층 이걸 중점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먹힐 수 있다. 또 하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지금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기대에 차 있죠. 그런데 지금 제7광구,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7광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죠. 그러면은 제주도의 어떤 경제 그리고 어떤 관광지로서 입지, 이래서 제주도는 계속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도서지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제주도와 국제정치, 일본, 특히 제주도의 여러 가지 민속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